어제 또 자녀와 통화를 끊고 나서 한숨만 나오셨나요? 분명히 좋은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자꾸 오해를 받는 걸까요? 60대 중반의 김영순 어머니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결혼한 둘째 아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며느리와 손자 걱정에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아들이 점점 연락을 뜸하게 하더니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시죠?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손자 손녀는 건강하게 자라는지 걱정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심지어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자녀와 갈등을 겪는 부모들의 90%가 자신은 좋은 의도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랐죠.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간섭으로, 걱정이 압박으로, 조언이 잔소리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부모 세대와 지금 자녀 세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 육아에 대한 관념, 경제적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다른 시대를 살아온 우리와 자녀들 사이의 차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심리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말, 바로 배우자에 대한 비판입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사위가 돈을 못 번다거나 성격이 이상하다는 식의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65세 이명자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며느리가 아직도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명절 때 와서도 부엌 일은 거들지 않고 손자 돌보는 것도 서툴러 보이고 뭔가 자기 아들에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집안일에 무관심하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안부 인사도 자주 드리는데 너희 아내는 그런 것도 없더라. 아이 키우는 것도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이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아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도 예전처럼 반갑게 하지 않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엄마, 제 아내 욕하시는 거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명자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들이 아들에게는 아내를 공격하는 말로 들렸다는 것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결혼한 자녀에게 배우자는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배우자를 비판하는 것은 곧 자녀 자신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일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부부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은 다른 한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상처가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말씀도 틀리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배우자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자녀는 배우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부모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가족상담센터의 통계를 보면 고부 갈등의 70%가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불만 표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결국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정말 며느리나 사위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비판 대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집안일을 안 하냐고 따지는 대신 요즘 일이 많이 바쁘냐고 물어보세요. 아이 돌보는 게 서툴다고 지적하는 대신 육아가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요리 솜씨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다른 좋은 점들을 언급해 보세요. 성격이 밝다든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혹시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통하지 말고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들에게 하지 말고 며느리와 직접 대화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입니다. 며느리도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중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녀가 그 사람을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가 보지 못하는 좋은 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둘만의 특별한 케미스트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우리 가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바라보세요. 그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커졌고 손자, 손녀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신 많은 분들이 며느리, 사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지금은 친딸, 친아들처럼 지낸다는 분들도 많아요. 기억하세요. 배우자 비판은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부모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자녀의 행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선택한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손자, 손녀 육아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조언 강요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녀를 키울 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예전 방식이 더 좋다며 강요하거나 지금 방식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68세 조순남 할머니는 18개월 된 손녀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않고 이유식도 너무 짜게 하고 기저귀도 자주 안 갈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참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우는데 왜 안 안아줘? 우리 때는 애가 울면 바로 안아줬는데 이유식도 간이 너무 없어. 애가 안 먹잖아. 소금 좀 넣어줘. 기저귀도 더 자주 갈아줘야지. 애가 불편해할 것 같은데. 며느리는 처음에는 내내하며 듣는 척했지만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에게 하소연했죠. 시어머니가 자꾸 육아에 간섭하신다고 자신의 육아 방식을 무시한다고 말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대요.
의사 선생님도 애가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말라고 하시고 이유식도 간을 최대한 안 하라고 하신대요. 하지만 조순남 할머니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새 아이를 다 건강하게 키웠는데 자신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 같아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고 결국 가족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될까요? 육아는 이제 부모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젊은 부모들은 인터넷과 육아서적,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름대로의 육아 철학을 갖고 있어요. 더욱이 의학과 육아학이 발전하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때는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줬지만 지금은 아이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잠깐 기다리라고 하죠. 이유식도 돌 전까지는 간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서 간섭하게 되면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육아 방식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특히 요즘 젊은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임신 기간부터 시작해서 출산, 육아까지 수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문가와 상담도 받아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육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부모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부모의 육아 간섭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혀 다른 육아 방식을 강요받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재의 육아 방식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지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요즘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비판적으로 묻지 말고 요즘 육아 방식이 궁금한데 좀 알려줄래? 하고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언 대신 지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하지 말고 아이 키우느라 정말 수고 많다, 잘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격려해 주세요. 젊은 부모들은 자신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경험 많은 시부모가 인정해주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나 직접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세요.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물론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손자, 손녀와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아 방식에 간섭하는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재미있는 놀이를 함께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부모들이 바빠서 못해주는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여섯 번째는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자, 손녀가 예뻐도 1차 양육자는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조력자 역할일 뿐입니다.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며느리, 사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손자, 손녀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육아 방식이 이해 안 갔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면서 키우는지 알고 나니까 오히려 존경스러워졌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간섭자가 아니라 지지자입니다. 젊은 부모들이 자신 있게 육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조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추궁하거나 다른 집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집값은 얼마나 하는지,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캐묻거나 누구네 집은 벌써 아파트 샀는데 너희는 언제 살 거냐는 식의 말들이죠. 71세 박철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벌써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하는데 자기 아들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월급이 얼마나 되냐, 저축은 좀 하고 있냐, 집값 좀 알아봤냐, 김 과장네 아들은 벌써 30평 아파트 샀던데 너는 언제쯤 살 거냐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아들이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 물가는 올랐는데 급여는 그대로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고 하소연했어요. 하지만 박철수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업이라도 해야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은 생각 안 해봤냐. 우리 때는 더 힘들어도 다 해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며 타박을 했거든요. 점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경제적인 얘기만 나오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제가 노력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도 답답하고 힘든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박철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적 상황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 가장 민감하고 스트레스가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은 몇 배로 올랐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급여 상승률은 그에 못 미치죠. 우리 때는 월급쟁이로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맞벌이를 해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욱이 요즘 젊은 세대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우리 때보다 훨씬 큽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면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1위가 바로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70%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경제적 상황을 묻고 다른 집과 비교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고 부모 앞에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날 때마다 경제적 성과를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만나기를 피하게 되는 거죠. 또한 다른 집과의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누구네는 이렇게 잘 사는데 누구네는 벌써 저렇게 했는데 이런 말들은 자녀를 열등감에 빠뜨리고 가족에 대한 자부심마저 잃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집가, 물가, 취업시장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현실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의 기준으로 자녀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추궁 대신 걱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얼마냐고 직접적으로 묻지 말고 요즘 생활하기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주세요. 집은 언제 살 거냐고 재촉하지 말고 주거비 부담이 클 텐데 괜찮냐고 염려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비교 대신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집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자녀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 인정해주고 앞으로도 잘해나갈 거라는 믿음을 표현해 주세요. 네 번째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나 압박 대신 정말 필요할 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물론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요. 5번째는 경제적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6번째는 자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는 부족할지 몰라도 매일 직장에 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7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개입할수록 자녀들의 자립심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69세 이순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아들 월급이 궁금해서 자꾸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냥 건강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자기 고민을 먼저 털어놓더라고요. 기억하세요. 경제적 성공은 자녀가 스스로 이뤄나가야 할 몫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재촉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녀들도 부모 앞에서 당당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그것을 이유로 자녀를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지혜롭게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미 이런 실수들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가 틀어진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보시죠. 66세 정미경 어머니는 몇 년간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흉도 보고 육아에도 간섭하고 경제적인 것도 자꾸 캐물었거든요. 결국 아들마저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고 손자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미경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가족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리학에서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이죠. 정미경 어머니도 자신의 행동을 차근차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들, 육아에 지나치게 간섭했던 것들, 아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줬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왜 자신을 피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죠.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2번째 단계는 진정한 사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명이나 합리화 없는 순수한 사과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좋은 의도였다는 식의 변명이나 너희를 위해서였다는 합리화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정미경 어머니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상처 많이 줬구나.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너희 아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과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시해야 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면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3번째 단계는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정미경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상처 많이 줘서 미안해. 엄마가 옛날 생각만 하고 요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을게. 대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말해줘. 4번째 단계는
새로운 소통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거든요.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관계 재구성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손자 육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다면 이제는 아이가 참 잘 자란다. 엄마 아빠가 잘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격려하는 말로 바꾸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캐묻는 대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는 지지적인 메시지로 바꾸는 겁니다. 5번째 단계는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부모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가 자녀 부부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정미경 어머니는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경계를 넘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에는 개입하지 않을게.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줘. 6번째 단계는 꾸준한 관계 투자입니다. 한번 사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작은 관심과 배려를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죠. 정미경 어머니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씩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섭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지내라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또 손자들에게는 할머니만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7번째 단계는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신뢰가 다시 쌓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봐야 한다고 해요. 정미경 어머니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점점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어머니와 대화하게 되었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호혜성의 법칙이에요. 누군가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도 그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미경 어머니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일관성입니다. 잠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변화하기로 결심했으면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도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단계적 접근을 통해 많은 가족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과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분명히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지금까지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말과 관계 회복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명한 부모가 되기 위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비판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는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요. 두 번째, 육아에 대한 과도한 간섭도 피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젊은 부모들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세 번째, 경제적 상황을 추궁하거나 다른 집과 비교하는 것도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정한 현명함은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현명한 부모의 첫 번째 조건은 경청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일단 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인 경우가 많거든요. 74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며느리가 육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전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조언했을 텐데 그냥 정말 힘들겠다, 수고한다는 말만 해줬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조건은 지지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 주세요. 비록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지지가 있을 때 자녀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무조건적 지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지지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경계를 지키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들의 삶에는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특히 결혼 후에는 더욱 그렇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조건은 학습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세요. 육아 방식도 경제 상황도 가치관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69세 김순덕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으로 요즘 육아법도 찾아봤대요.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알고 나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신경 써서 아이를 키우는지 알게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다섯 번째 조건은 기다리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매일 자라라고 재촉한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는 게 아니죠. 적절한 양분과 물,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족한 점만 보지 말고 고마운 점들을 찾아보세요. 매일 직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것, 모든 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특히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부모의 인정과 격려만큼 든든한 것도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부담이나 압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해야 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선택한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어요. 수십 년간 형성된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자녀와 통화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비판하거나 조언하려는 마음이 들면 일단 참고 그냥 안부만 물어보세요. 둘째, 며느리나 사위에게 고마운 점 하나씩 찾아서 표현해 보세요. 아이 잘 키워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셋째, 손자 손녀들과는 재미있는 추억을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넷째,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공감해주세요. 정말 힘들겠다,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가끔씩 이유 없는 선물이나 관심을 보여주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것들을 준비해 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다가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서 모두가 더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평생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웃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